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어린애들 놀이 같아. 슬픈 동화 속에 구름 타고 멀리 나르는 작은 요정들의 슬픈 이야기처럼,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 세포 주기. 그렇다면 이 세포 주기는 세포 분열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생명의 영속성이라는 것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그러한 기능인데, 이것이 아무런 조절 없이 그냥 지 멋대로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럼 어떻게 세포 주기를 이제 생명체는 조절을 하느냐? 그것을 이해를 하고 이제 좀 복잡한 사안이긴 하나 가장 간단한 수준에서, 일반 생물학 수준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어쩌면 이 7장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전에 그것을 위해서는 사실 요 세포의 신호 전달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그러니까 먼저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이렇게 수용체, 사실 세포의 신호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각각의 세포의 여러 가지 활성도를 유전자 발현을 통해서건 아니면 다른 효소의 활성 조절을 통해서건 조절을 함으로써 이 전체적인 세포의 대사 작용을 이렇게 조절을 하는 그런 기능인데, 세포 주기 조절에 있어서도 이 신호 전달에 의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잘 서로 조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신호 전달에 관해서 리간드와 수용체라는 이 서로의 상호 작용을 우리는 먼저 개념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수용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 수용체라고 하는 것은 세포의 주로 막에 우리가 존재하는 수용체들에 대해서 널리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수용체가 세포 막에 있는 수용체라고 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세포에 이렇게 있을 때 세포 막 주변에서 뭔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수용체, 단백질입니다. 보통 수용체는 단백질이죠. 이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리간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리간드는 누구냐? 나야 나 하면서, 리간드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요 특별한 수용체와 특이적으로 결합을 할 수 있는 작은 물질들을 전부 리간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수용체와 특정 수용체와 특이적 결합을, 나는 너 아니면 난 너만 봐, 난 오로지 너하고만 결합을 해 하는 이런 특이적 결합을 하는 작은 물질, 여기서 말하는 물질이란 단백질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리간드가 어떤 탄수화물일 수도 있고, 단백질 중에서도 특히 어떤 호르몬일 수도 있고, 너무 크지만 않으면, 너무 커서 이 수용체 자체가 감당이 안 될 정도만 아니면 아주 특이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항체와 항원, 요즘 이제 막 백신이 이제 화제의 물질이 됐기 때문에 항체와 항원의 이런 관계 역시 그러한 수용체와, 만약 항체가 수용체라면 항원은 리간드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그럼 같은 맥락으로 효소와 기질의 관계 역시 효소가 수용체라면 기질은 리간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 리간드라는 개념은 오로지 리셉터, 수용체 단백질과 결합하는 물질에 한해서만 보통 국한해서 사용을 하고는 있으나,
그냥 개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들은 서로 뭐 다 다르지 않은 그런 누구든지 간에 어떤 특정한 이런 상호작용, 특정한 상호 결합을 수행하는 것들을 우리는 수용체 리간드 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수용체의 경우에는 그들과 이제 항체와 항원의 경우 관계에서는 이들이 결합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결합 후에 벌어지는 일은 항원을 어떤 특정 기능,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가 이제 큰 형님들이 나타나서 그 항원을 잡아먹어 버리는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우리의 방어 기작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고, 효소와 기질의 관계에서는 일단 결합을 할 때는 좋았으나 끝이 안 좋죠. 그러니까 기질 자체가 변화가 되어 버리잖아요. 일단 효소 안에서 이제 효소의 활성 부위에 이런 식으로 특이적으로 결합한 후에 그 기질이 어떤 식으로든 변화해서 산물로 변화해서 더 이상 노하고 나고 낯설다 해서 쫓아내 버리잖아요. 이것이 효소와 기질의 관계인데 반해서 리간드와 수용체와의 관계는 그런 식의 것이 아니라 정리하자면 신호 전달을 수행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일단 결합을 하게 되면은 리간드가 수용체의 결합을 함으로써 일단 세포 안에다가 이 사실을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이런 신호 전달 작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호 전달량으로 시그널 트랜스덕션이라고 해서 왜 여기서 S만 까만 글씨로 처리해줬대. 이런 과정이 이제 그 후에 개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각 신호 전달 과정에 의해서 특이적인 반응이 일어났는데 신호 전달 과정 그냥 퉁 쳐서 뭉뚱그려서 신호 전달이라고 하지만 도대체 무엇이 일어난다는 것이냐라고 누군가 질문을 한다면 신호 전달 과정에 의해서 어떤 특이적인 반응들이 일어나느냐. 일단 하나의 예로 이런 것들이 유전자가 사람의 이제 우리 유전체 안에는 약 22,000개가 약간 넘는 유전자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이 전부 다가 아니라 이 중에 어떤 특정한 유전자들만이 어떤 특정한 신호 전달을 과정의 결과로서 발현이란 얘기는 뭡니까? 유전자의 발현이란 얘기. 유전자의 발현, 전사, RNA 만드는 과정이죠. 전사가 이제 증가하게 되면 유전자 발현이 이제 증가한다는 얘기죠. 억제 또는 억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신호 전달 과정에서 유전자 자체가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고, 굳이 유전자까지는 건드리지 않더라도 어떤 원래 세포질 또는 핵안에 존재를 하고 있는 어떤 효소가 활성이 그 신호 전달의 결과로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세포질이라고만 얘기했지만 굳이 세포질 안에만 있는 효소, 핵 안에도 효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효소조차도 또 역시 그러니까 이미 난 만들어져 있어. 이 유전자 발현과 이들의 이 차이점은 여기서는 처음부터 새로 시작을 해야 돼. 이제 RNA 만들기 시작해서 그 RNA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녀석을 활성을 촉진을 시키거나 아니면 너 잠시 쉬어 하고 손발을 묶어버린다든가 하는 식으로 조절을 하든가, 또는 이거 우습게 볼 일이 아니라 세포질 내 안으로 유입이 되는 여러 가지 다른 이온들 있잖아요. 뭐 소듐이라든가 포타슘이라든가 칼슘이라든가 무슨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이런 이온들의 농도 자체가 이런 신호 전달 과정에서 어떻게 조절한다는 얘기죠. 이 이온들을 밖으로 쫓아낸다든가 안으로 유입시키는 여러 가지 수송체들이 있잖아요. 수용체와 또는 다른 이 수송체 단백질들의 활성을 조절함으로써 이 농도를 조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게 다라고는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이제 그 처음에 리간드와 수용체와 결합을 한 후에 그 결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어떤 사안들이 이 세 가지로 크게 정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용체의 종류는 일단 무엇이 있느냐? 일단 세포 안에 존재하는 수용체들이 있습니다. 왜 이들은 세포 안에서 게으름을 피고 있는 것일까요? 남들은 저 밖에 세포 막에 밖에 나가서 동구 밖에 나가서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는 뭐가 잘났길래 밖에 안 나가고 안에서 이렇게 뭉기적거리고 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왜냐면 말이죠 라고 대답은 나의 파트너는 소수성이기 때문이지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소수성. 하이드로포빅. 그러니까 이들은 세포막을 통과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인지질 이중층의 그 두터운 중간에 있는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데 나는 소수성 물질이기 때문에 나와 같은 소수성 물질들이 나를 알아보고서 친구 같니? 하면서 그냥 쑥쑥쑥 들여보내주니까 그러니까 굳이 내가 네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들어와 굳이 내가 밖으로 마중 나갈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세포 내 수용체들. 그러니까 어떤 수용체가 세포질 안에 존재한다. 세포 밖에 있지 않고 세포막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지 않고 세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이 수용체가 누구와 결합을 하는지를 최소한 그 결합하는 리간드의 화학적 성질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가 결합을 하는 친구는 소수성 물질이구나. 예를 들어서 어떤 지질이라든가 지질 중에서도 많은 경우에 스테로이드 물질이라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겠구나라고. 반면에 좀 전에 언급했던 남들은 다 동구 밖에 가서 맞이하고 가고자는 그 동구 밖에 나가서 이렇게 목을 삐죽이 내밀고 있는 그 친구들은 뭐가 아쉬워서 아쉬운 게 왜 내가 그렇게 하느냐 하면 나의 리간드는 말이죠. 친수성이기 때문이죠.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친수성 리간드는 막을 스스로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서 있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운명 자체도 사실은 이 그림은 왜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세워놨는지 모르겠으나 사실 이렇게 똑바로 세워놓고 글씨도 전부 다 다시 이렇게 제대로 써야 될 텐데 어쨌든 게을러서 그런 작업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이 세포막에 박혀있는 이런 막수용체 이 막수용체가 이거는 바로 이 친수성 리간드와 결합을 하기 때문에 막에 박혀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결합을 한 후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막에 붙박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야 같이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인사 좀 드리고 할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발길질을 하는 거예요. 나 받았단 말이야 하고 발길질을 여기다 하는. 예미한 옆에 있는 친구한테 발길질을 해서 이 친구가 한 대 얻어맞고 알았어 전해줄게.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세포질들의 신호 전달의 경로가 이렇게 이 연쇄 반응으로 수건 돌리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전달 이렇게. 반면에 소수성 리간드를 결합을 하는 요 수용체는 세포 안에 있으면서 이들이 그냥 마구 들어왔기 때문에 거침없이 이들은 발길질을 해서 남한테 뭘 부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직접 가면 돼. 같이 손 붙잡고 나의 표적으로 날아서 깊은 밤을 날아서 갑시다 하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체적인 세포 막 수용체와 세포 내 수용체의 리간드의 화학적 성질의 차이 때문에 벌어지는 그 추후에 세포의 그 신호 전달 경로의 근본적인 이 모드가 차이가 나는 그런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신호 전달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호 전달 보통 일반적으로 네 가지 형태로 세포 신호 전달을 구분하는데 이렇게 직접, 그다음에 측분비, 내분비, 시냅스 각각의 사실 이 신호 전달의 유형은 우리가 사실은 일반 생물 1시간에서는 굳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나중에
일반 생물 2에 들어가서 특히 내분비 신호 전달 이 과정에 들어갔을 때 그 나머지들과 구분을 하기 위해서 보통 보게 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사안이나 그냥 여기서 한번 맛배기로 이렇게 신호 전달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정도로. 그래서 먼저 직접 접촉이라니 무슨 소리야? 직접 접촉. 일단 세포 표면에 원래 물질이 있는데 각 두 세포들이 있잖아요. 다세포 생물체에서 하는 얘기죠. 물론 표면에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이웃 세포가 그 세포의 수용체가 바로 세포 표면의 물질을 철커덕 해서 인식을 해서 그러면 그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세포 안에서 신호 전달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주로 동물 발생의 초기 과정에서 그러한 식으로 세포들끼리 이웃 세포들끼리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상호작용을 한 다음에 그들의 운명이 정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초기 발생 과정에서 나는 저쪽 길로 가야 돼 친구야, 나는 저쪽 길로 가야 돼 하고 나중에 우리 보세 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저쪽 길로 간 친구는 이렇게 여기 와 있고 저쪽 길로 간 친구는 저기 발밑에 있고 이렇게 해서 이 분화 과정이 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 발생 초기에 어떤 각각의 세포들의 운명을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될 것이다 라는 운명을 결정을 해주는데 바로 그러한 방식의 상호작용과 신호 전달을 통해서 결정을 해버립니다. 또 다른 하나의 예는 이전에 이제 세포 골격 그 부분에서 세포 골격 단백질은 아니지만 아마 배웠으리라고 전반부에 생각이 되지만 갭 정션이라고 하는 이것이 있습니다. 간극 연접이라고 해서 이 세포와 세포들 간을 이제 여러 가지 연접을 하는 단백질 중에 하나로서 이 갭 정션은 통로 구실을 해주잖아요. 인접한 세포들 사이의 물질 교환을 어떤 특정한 까다로운 수송체가 개입하지 않고서 크기만 맞으면 마치 FTA 같이 우리끼리 아는 사이에 뭘 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통로가 바로 그 간극 연접이 수행해주는 그 신호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이웃 세포들끼리도 그냥 신호를 어떤 특정한 리간드를 서로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간극 연접을 두 개의 세포막이 이렇게 있는데 인접한 여기에 통로가 있으면 이제 요 초록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각각의 리간드들이 뭐 특정한 수용체 없이도 특정한 리간드와 접한 수용체 없이도 여기를 이렇게 통과를 해서 서로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역시 직접 접촉에 의한 신호 전달의 또 다른 하나의 예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중요한 얘기는 특히 요 근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백신을 맞고 또는 직접 감염이 됐을 때 여러 가지 면역 반응의 부작용이라든가 또는 면역 반응의 정상적인 반응 뭐 그런 것들이 전부 이러한 이 면역 반응들 간에 서로 상호 작용에 의해서 특히 요 T 림프구라고 지금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으나 T 림프구라고 하는 요 신호들이 인접한 세포들과의 어떤 특정한 요 리간드 수용체 상호 작용에 의해서 반응을 이제 면역 반응을 관장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이거 역시 또 직접 접촉에 의한 신호 전달의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담이지만 모더나나 파이자 백신들이 조금 더 효능이 조금 더 그 전에 백신보다 훨씬 더 효능이 좋은 이유가 바로 다른 백신들과는 다르게 특이적으로 왜 그 모더나 파이자 그 mRNA 백신들은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나 요 T 세포를 매개로 한 T 림프구 세포를 매개로 한 면역 반응을 자극을 해서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이들이 개입을 하게 되면은 면역 반응 자체가 차원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라는 연구 결과가 막 발표가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두 번째 그런 신호 전달 종류는 측분비라고 해서 페라크라인 시그널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분비가 되는 것이 다른 거예요. 분비 흘러나가는 거죠. 밖으로 그러니까 전반부에서 배웠던 그 외포 작용에 의해서
엑소사이토시스에서 어떤 특정한 물질이, 어떤 리간드 물질이 주로 단백질이겠죠. 밖으로 이제 분비가 되어버리면 주변부에 이웃한, 멀리는 안 가고 멀리 안 나간다 하고 쭉 쏟아내버리면 동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사 와서 떡 돌리듯이 이렇게 분비된 이런 신호들이 인근의 세포들에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인근의 세포들에게 무엇이 있다고 이미 요 분비된 물질을 리간드로 인식을 하는 수용체들을 나는 가지고 있지라는 얘기죠. 있으니까 내가 인식을 하지. 그러면 인식을 한 순간 이제 그 어떤 영향이 이 세포들한테 영향이 이제 신호 전달 과정에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그 직접 접촉과 마찬가지로 초기 발생 과정에서 많은 여러 가지 조절들이 이러한 측분비 신호 전달에 의해서 수행이 됩니다. 물론 이런 세세한 것들을 지금 현재 다 머리에 집어넣고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더더군다나 시험 자체가 이 오픈북 형태로 이루어질 텐데 이런 세세한 거를 지금 막 머리에 담아서 공부 왜 합니까? 그죠? 어디에 있는지만 혹시 만약에 어떤 미친놈이 이것을 묻는다면은 어디에 있는지만 이미 알고 있다가 그때 가서 이거 다시 뒤져보면 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성장 인자에 의해서 이제 세포가 이렇게 여러 가지 크고 막 몸집을 벌리고 할 때 그런 그 특정한 성장 인자라는 것들은 주로 이제 주변부에 있는 거기서 분비가 돼서 주변부에 있는 어떤 조직들을 이제 막 세포 분열 같은 것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 역시 측분비 신호 전달의 하나의 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처에서 이러한 리간드들이 이렇게 분비가 되면 이 세포가 그럼 바로 그 이웃한 세포들의 이 수용체들이 이렇게 난 수용체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결합이 되면 표적 세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면역 반응 신호 전달에서 또 역시 특히 이 면역의 부작용을 이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사이토카인 후 폭풍이라는 얘기 들어봤는지 모르겠으나 이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엄청나게 과도한 면역 반응을 일부 이 사이토카인의 매개들은 면역 반응이 유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이런 측분비 신호 전달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측분비 신호 전달 중에서 물도 아닌 것이 셀프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특히 측분비 중에서 오토크린이라고 해서 자가분비 신호 전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제 구분을 하면은 측분비의 경우는 요 B가 바로 측분비가 되겠죠. 측분비의 경우는 내가 이렇게 분비 신호를 이렇게 마구 쏟아주면 여기서 그럼 요 옆에 있는 이웃한 이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이웃 근접 세포들이 이렇게 리간드로서 결합을 하게 되면 이들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인데, 자가분비라는 얘기는 내가 만들어 놓고 수용체는 나 홀로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분비하고 내가 영향을 받게 되는 이런 것이 이제 측분비와 아주 묘하게 흡사하긴 하나 좀 다른 같은 듯 다른 이러한 것이 바로 이제 자가분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제대로 된 사실은 우리가 정통으로 인정을 해주는 신호 전달, 특히 이제 호르몬 신호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래서 이제 호르몬 신호 전달을 우리는 내분비계에서 관장을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인데, 이 내분비 엔도크린이라고 하는 것은 언급했듯이 지금 호르몬 신호 전달이 전부 내분비인데, 이들은 혈액을 꼭 수반을 신호물질을 분비를 하면 주변에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뻗어나가서 고속도로 타고 기차를 타고 쭉쭉 뻗어나가서 먼 지역에 가서 지방에 가서 그러니까 이 혈액을 통해서 이동을 해서 멀리 있는 표적세포로 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이 일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내분비 신호 전달의 근간입니다. 그러니까 측분비와 내분비의 사실은 그 차이는 이동의 거리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내분비의 경우는 이동의 거리가 기니까 혈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시냅스 신호 전달인 것은 신경 신호 전달에서만 이제 활용이 되는 신경세포에서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요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경 신호를 전달하잖아요. 주로 거의 대부분의 우리 몸에서. 그랬을 때 이건 사실 일종의 측분비 신호전. 왜냐하면 바로 옆에 있는 인접한 신경세포에다가 요 신경 전달 물질을 전해주면서 어떤 효과를 전달을 이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나 다른 측분비들과는 다른 것이 신경세포, 신경조직에서 수행을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제 보통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말문이 막히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세포 신호 전달의 유형이라고 했다면 그러면 그 신호 전달을 수행을 하는 수용체들 중에서 특히 이제 먼저 세포막 수용체, 세포막에 박혀 있는 수용체들. 아까 정리를 했듯이 이들은 한결같이 무엇? 리간드가 친수성 물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세포막 수용체 유형이 몇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리간드 게이티드 아이온 채널이라고 해서 리간드 개폐 이온 채널. 이건 뭐냐면 일단 여기서 중요한 중심어는 일단 이들이 뭐 하는 친구인고 이온 채널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이온들을 들여보내든가 쫓아내든가 하는 뭐 그런 일을 하는. 근데 그런 이제 수송체인데 그 수송체가 그냥 아무 때나 편의점처럼 24시간 그냥 열려 있는 그런 수송체가 아니라 개폐가 가능한 그것을 우리는 관문 채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게이티드 채널이라는 얘기죠. 영어로 게이티드. 그래서 그 얘기는 내가 기분 나빴을 때 문 닫아버리고 못 들어오게 하다가 내가 좀 기분이 좋아져야만 문을 딱 열고 들어와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이온이 농도를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야지 안 그러면 언제나 열어놓고 있으면 뭐 조절이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럴 때 그 통제 문을 열고 닫는 건 누가 열어주느냐. 문을 열고 수문을 열고 닫을 때 어떤 열쇠를 딱 꼽아서 이렇게 열듯이 그 열쇠 구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리간드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리간드가 바로 그 수송체에 철커닥 결합을 하면 그제서야 열려라 참깨 하면서 드르르 문이 열리면 이온들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우르르 쏟아져 나가고 그러다가 닫아라 참깨 해서 철커닥 리간드가 없어져 버리면 리간드가 떠나가 보면 문이 도로 닫긴다든가 아니면 어떤 경우는 그 정반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리간드가 결합을 하면 문이 닫히고 뭐 하는 그거야 각각의 수용체들의 창의력에 우리가 이제 뭐 맡기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수행이 되는 엄청나게 많은 이온 채널들이 우리 몸의 세포막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요 이온들이 리간드가 딱 붙어야 이렇게 여기서 지금 요 그림에서는 문이 열리는 그래서 이 이온들이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이고 그것이 첫 번째 유형. 그러니까 세포막에 있는 여러 가지 수용체 중에서 매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리간드 개폐 이온 채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타입은 동물 세포에서만 특이적으로 존재하는 것인데 이것은 식물 세포에서는 요게 없어요. 그런데 수용체 티로신 인산화 효소라고 해서 한국말로 하면 좀 이렇게 하는데 워낙 유명한 이런 이 수용체이기 때문에 보통 워낙 유명해서 그냥 보통 RTK 하면 알아들어요. RTK에서 ROK가 아니라 RTK 해서 Receptor Tyrosine Kinase라고 해요. 타이로신 카이네즈가 무슨 소리냐? 카이네즈는 무엇입니까? 인산화 효소입니다. 인산화 효소라는 얘기는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인산기를 뿅 붙이는 그러니까 내가 있어. 나는 카이네이즈야. 그러면 내가 이 친구에다가 인산기를 이렇게 갖다 붙이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카이네이즈, 인산화 효소입니다. 반면에 요 인산기를
갖다가 띄어버리는 역할을 해주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닦아서. 그러면 이 친구는 영어로 파스파테이제입니다. 한국말로 뭐라 그러세요? 탈인산화 효소겠죠. 세포 안에는 마치 천사와 악마처럼 엄청난 종류의 서로 간에 이런 식으로 알력을 내가 어떤 특정한 표적에다가 어떤 인산기를 딱 갖다 붙이는 나는 인산화 효소야.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그 붙은 인산기를 띄어버리는 탈인산 효소가 서로 간에 항상 싸움, 마치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항상 치고받고 싸움을 하듯이, 치고받고 요즘은 안 하나? 하듯이 계속 이렇게 하는 수천 가지의, 좀 너무 과장했나? 수천 가지. 어쩌면 과장 아닐지도 몰라요. 그만큼 많은 종류의 인산화 효소와 각각 서로 다른, 그 다음에 거기에 상응하는 탈인산화 효소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종류의 인산화 효소들이 이 인산기를 붙일 수 있는 어떤 뭐 어떻게 특별한 딱 세 가지 종류에만 인산기를 붙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타이로신. 타이로신은 뭔지 알잖아요. 아미노산 중에 하나인 타이로신. 딴 건 알 거 없고 이렇게 있으면 R그룹의 곁사슬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느냐? 타이로신은 벤젠 링이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다 하이드록실 그룹이 여기 딱 붙어요. 이게 타이로신입니다. 예? 그 다음에 시리인이라고 하는 아미노산. 이거는 뭐냐면 이 끝에가 R그룹이 곁사슬이 하이드록실 그룹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스레오닌이라고 하는 또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 여기에 마지막에 R 그 곁사슬에 그러니까 공통점, 모든 공통점은 여기에 지금 끝이 하이드록실기가 이제 달랑달랑 있다는 요거 세 가지 종류에만 인산기를 갖다 어떻게 인산기가 붙는다는 얘기는 여기가 이렇게 딱 없어지고 여기에 파스페이트가 갖다 붙는 거예요. 여기도 너 없어져라 하고 여기에 이제 파스페이트 그룹이 여기도 이렇게. 그런데 요 두 가지 그룹 여기다 붙이는 여기다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계열의 인산화 효소들은 시린, threonine, S하고 T로 이렇게 시린, threonine 인산화 효소, 카이네이즈 계통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여기다가 요 타이로신에다가 붙인 건 좀 특이하잖아요. 여기를 타이로신 카이네이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세 가지의 종류의 아미노산에다만 단백질에다 붙이는 인산기는 요 세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로서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인산화 효소들이 이 셋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라는 얘기죠. 그 중에서도 이 둘은 계열이 사실 같은 계열이고 요 타이로신 인산화 효소는 조금 약간 계열이 서로 다른 것이고 그 중에서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는 그러니까 이 인산화 효소인데 이 친구는 투잡을 뛰는 거죠. 수용체 구실을 하면서 나는 또 하나의 능력을 이 티로신 인산화 효소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쩌다 보니까 야간에는 대리운전도 뛴다 해서 이 세포막에 가서 붙어 있으면서 티로신 인산화 효소 기능을 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신호 전달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세포막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수용체 역할을 하면서 리간드가 결합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뻔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스토리가 이제 나오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서 리간드가 결합이 되게 되면 리간드 결합에 의해서 그러면 그제야 인산화 효소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리간드가 결합하기 전에는 인산화 효소가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로서 어떠한 자기의 기질에다가도 티로신 잔기에다가 인산기를 붙일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런데 이제 비로소 마치 열쇠를 붙여서 오픈 세사미 하는 그 앞전에 지금 그 개폐, 관문 개폐, 리간드 개폐 이온 채널처럼 요 수용체 티로신 인산화 효소도 리간드가 결합을 하게 되면
그제서야 일 좀 하자 해서 이제 인산화 효소가 활성화된 후에 이제 그 일련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호 전달이 개시가 되는 거죠. 이 그림으로 보면 매우 허접하게 뭐야 이거 리간드가 철거다 붙으면 여기서 마치 와이파이가 쫙 터지는 것처럼 웬 와이파이 터지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요 바로 이 그림에서 최소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정보는 요 RTK는 모든 RTK들은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즈 RTK들은 세포질 부분에 요 세포질 부분에 있는 요 부위가 바로 인산화 효소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세포막에 이렇게 걸쳐 있고 밖으로 노출되는 요 부분이 수용체 부분이고 그래서 이 수용체 부분에서 리간드가 붙으면 세포질 쪽에 있는 요 인산화 효소가 활성화, 액티브 활성화가 돼서 와이파이 빡 퍼져나가 그러니까 신호가 나가는 거죠. 자, 언급을 했듯이 이건 세포막에 박혀 있는 수용체예요. 리간드와 결합을 했다고 해서 내가 이들이 이제 같이 손붙잡고 안으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와이파이 쏘는 거죠. 나 받았다 하면서 이 자식들아 빨리 신호 좀 전달해라 하고. 실제는 이렇게 허접하지 않습니다. 실제는 이 그림이 실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설명을 하는 그림입니다. 원래 이 RTK들은 대표적으로 이 모든 RTK들은 이량체로서 각각이 있으면서 두 개가 이렇게 서로 붙게 되는 이량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리간드가 붙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서로 약간의 거리두기를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고 있던 이 친구들을 바짝 달라붙게 해주는 역할을 요 리간드가 해주는 거죠. 그럼 갑자기 바짝 붙었다고 해서 왜 이들이 이렇게 인상기에 여기 박박 붙는 거지? 이 인상기는 어떻게 붙은 것일까? 아주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코미디 프로그램에 웃으면 복이 와요라고 구봉서 무슨 배삼룡 뭐 이런 저 할아버지들이 나와가지고서 그때 코미디 프로그램에 일요일 저녁에 언제나 마치 요즘에 그 얼마 전까지 했던 일요일에 했던 개그 콘서트 그 이상으로 높은 시청률을 언제나 그래서 일요일 날은 모든 누구나 TV에 모여서 그것을 봤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 인상이 조금 남았던 그 코미디 중에 별로 웃기지도 않은 코미디지만 이것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코미디가 있었는데 천국과 지옥에 사람들이 전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가 다르냐 딱 한 가지 다른 점은 둘 다 모두 천국에 있는 사람이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건 관절이 굽어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굳었어 섞어야 이제 깁스한 것처럼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떡을 좀 손에 전부 떡을 쥐고 있는데 관절이 굽어지지 않으니까 막 지금 이 갈등에 이 굽히지를 못해가지고서 떡을 먹지 못하니까 별짓을 다 해보고 던져도 보고 막 안 돼. 그게 지옥이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대충 이제 감이 오죠. 서로 먹여주는 거죠. 이렇게 자기의 떡을 그 상대방에게 주면 그 상대방은 나한테 내 입에 이렇게 떡을 그것이 천국이다라는 얘기인데 바로 이 RTK의 인산화효소들은 그런 식으로 이들이 가까워지게 되면 리간드에서 의해서 가까워지게 되면 이들은 각각의 교차 서로 나는 너를 인산화 시켜줄 테니까 너는 나를 인산화 시켜달라 또 해서 이렇게 교차적으로 이합체화한 다음에 자기 인산화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인상기가 붙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마치 사람과 영혼에서 사람이 죽으면 여기 하고 무슨 좀비들이 달라붙듯이 여기에 드디어 이상한 신호 전달을 나중에 수행을 해주는 요 캐리어들이 여기 붙어가지고서 드디어 반응이 와이파이가 쏴지게 되는 거죠. 이들에 의해서 이것이 바로 RTK에 의한 신호 전달이며 동물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중요한 그런 신호 전달들이 바로 이 이제 수용체 티로신 인산화 효소의 이러한 활성화에 의해서 이합체 형성에 의한 활성화 과정을 통해서 신호가 전달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요거 역시 조금 개념이 어려운. 하지만 이것을 알면은 이제 엄청나게 많은 수준, 엄청나게 이제 중요한 또는 내실 있는 수준의 이 신호 전달에 관한 정보를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제 축적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가 봅시다. 세 번째 타입은 요 지단백질 연관 수용체라고 하는 것은 이 역시 또 동물과 또는 식물, 심지어 세균에서조차 엄청나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중요한 수용체 중에 하나로서 지단백질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중요한 단백질들이 이제 각각의 그런 생명체들이 존재하는데 이 지단백질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은 공통적으로 무엇이냐? 여러 가지 종류의 지단백질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하나의 공통점은 지단백질, GTP라고 하는 요 뉴클리오티드 있잖아요. ATP, CTP, GTP 하는 요 GTP 뉴클리오티드. 그 GTP 뉴클리오티드를 결합을 할 수 있는 단백질이 바로 G단백질입니다. 그럼 왜 결합하는데? 결합을 해가지고서 결합한 다음에 요거를 GDP로, 이건 뭐예요? 가수분해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순식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요 GTP를 GDP로 이렇게 가수분해를 하는데 아주 천천히, 아주 느릿하게 천천히 가수분해를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들을 전부 G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 많은 경우에 이 G단백질들은 GTP와 결합을 하면 그러면 그 G단백질은 활성화가 된 상태입니다. 이들이 서서히 만약에 그 GTP가 서서히 GDP로 전환이 이제 되잖아요. 요 G단백질이 원래 그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G단백질의 활성화가 이제 비활성화로 변환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희한한 성질 참 특이한 그런 단백질들이 매우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중요한 여러 가지 이 반응들을, 이 활성과 반응들을 조절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G단백질 연관 수용체를 조절하는 작용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 G단백질 연관 수용체의 이름을 GPCR이라고 얘기하면서 G 프로틴 coupled 연관, coupled receptor.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영어 단어가 뭐 한국말로 해도 마찬가지죠. 수용체라는 얘기죠. GPCR은 수용체예요. 그런데 수용체인데 그 수용체가 작동을 하는 원리가, G단백질의 활성화에 의해서 그 수용체의 활성이 결정이 되는 것이 바로 이 GPCR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리간드 결합에 의해서 G단백질 활성화가 되면 그러면 그 인접한 이온 통로나 또는 효소 활성이 덩달아서 조절이 되는 식으로, 말로 해서는 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언제나 그림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그림의 A, B를 보면 GPCR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를, 자, 이 그림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마치 옛날에 태골적에 어떤 원시인들이 벽화에 남긴 것을 해독을 하는 식으로 뭔지는 모르나 한번 들여다보고 그것을 설명하려고 이제 막 애를 쓰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에 이 모든 것이 아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습득되는 정보가 꽤 오래 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일단 강의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강의를 하는데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어. 지금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해야 돼.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떼우지? 했을 때 그림을 띄워보세요. 그림을 띄워놓고 그 그림을 나름대로 상식에 의해서 또는 좀 더 저속한 표현으로 통박에 의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이렇게 막 연구를 하면 많은 경우에 스스로 터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제 그림을 보는 하나의 뭐 일종의 약간의 팁이 있죠. 그림을 보면서 생물학에서 그림을 볼 때는 각각의 요 레이블 돼 있는 요 그것에 주목을 해야 되겠죠.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럼 요 그림을 어떻게 살펴볼 것이냐. 보세요. 세포막이 있는데 여기에. 이거 뭐야 이거 이상하게 쭈글쭈글 뭐 리본. 요게 이제 막관통 알파 이 힐릭스를 표시를 한 거잖아요, 여기. 막관통 알파 힐릭스 안 봤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이게 바로 GPCR 바로 그 G 단백질 연관 수용체라는 얘기죠. GPCR이 있는데 이게 GPCR이 여기 있구나 막에. 그런데 리간드가 여기. 그러니까 이건 리간드를 받아야 지금 뭔가 활성화가 되는 거 어떻게 되겠지. 그런데 리간드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 리간드가 아직 안 붙었잖아요. 붙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 요 옆에 세포질 쪽에 여기에 G 단백질이 하나 여기 있네. G 단백질. 근데 좀 더 자세한 G 단백질 자체가 누구와 결합하고 있게? GDP하고 결합을 하고 있네. 그러면 이 G 단백질은 활성화된 단백질일까? 활성화가 안 된 단백질일까? 안 된 단백질이라는 얘기죠. 현재 일을 못하고 있는, 놀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그런데 요 B 그림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리간드가 결합을 했어요. GPCR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여기서 얘네들이 지금 떨어져 나가는데 어떻게 떨어져 나가? 이렇게 결합을 하자 이들은 GDP 대신에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GTP와 결합을 지금 하게 돼 있는 형태로 변화를 하게 되네요. G 단백질은 사실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풀자면 굳이 필요는 없는 거지만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풀자면 여러 가지 종류의 G 단백질 중에서도 이 특별한 이 G 단백질은 알파, 베타, 감마의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베타, 감마는 사실은 회방권들이라는 얘기죠.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활성 부위를 가려가지고서 일을 못하게 만드는. 근데 그것을 요 리간드, GPCR에 붙은 리간드가 이들을 쫓아내는 역할을 해서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요. G 단백질 활성 부위가 감사합니다 하고 GTP와 결합한 이제 나도 일 좀 하자 해서 무슨 일을 할 건데 바로 인접한 이 경우에는 지금 인접한 경우에는 요 이온 채널을 얘가 철거닥 붙어서 마치 리간드 개폐 이온 통로와 비슷하게 G 단백질이 붙어서 얘를 활성화시킨다던가 또는 어떤 경우에는 요 인접한 옆에 있는 효소, 막에 붙어 있는 효소 자체의 활성을 활성화시킨다든가 하는 식의 여러 가지 일을 수행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엄청나게 많은 경우에 이러한 방식으로 일을 하는 신호 전달 과정이 많습니다. 여기까지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테그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세포 골격 내지는 이제 세포의 기질 단백질에서 인테그린을 봤겠지만 앞선 시간에 이 경우에는 인테그린이라는 것은 뭐 원래 사실은 세포 왜 기질 단백질 중에 하나이긴 하나 세포막에 박혀 있는 그런 단백질이라고 이제 아마 배웠을 텐데 인테그린은 마치 우리가 지하철에서 손잡고 다니는 사람은 많지는 않지만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손잡이를 잡고 있는 어떤 승객의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고정을 시켜 가지고서 바깥에 있는 어떤 신호들을 예를 들어서 세포 바깥에 있는 뭐 콜라겐이라든가 하는 그런 단백질들과 인테그린이 이렇게 철거닥 결합을 함으로써 바깥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세포 안에다가 이렇게 세포 골격을 변화를 줌으로써 이제 신호 전달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 그래서 이 인테그린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 역시 일종의 신호 전달을 수행하는 수용체 중에 하나로 간주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인테그린이 세포막에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 여러 가지 형태의 리간드가 인테그린에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콜라겐 단백질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 결합을 하게 되면 여기다가 세포 밑에 세포 골격, 사이로스켈리톤, 골격 단백질 등의 주로 액틴입니다. 여기 액틴 미세소관을 여기다 이제 밟아가지고서 이 어떤 기계적인 압력을 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신호들이 무슨 일이 생기고 있어 하고 전달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신호 전달 과정 중에 하나이죠. 역시.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 이와 반면에 스테로이드 호르몬 수용체는 이제 세포 안에 존재를 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리간드가 이제 이런 소수성인 경우, 마치 스테로이드처럼 소수성 물질의 경우에는 수용체 자체가 호르몬이 나중에 이제 내분비기에서 일반 생물학 2시간에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이런 화학적 이런 성질에 의해서 한 계통은 우리가 펩티드 계열의 호르몬, 펩티드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계열은 이제 스테로이드. 이 스테로이드 계통의 호르몬은 전부 콜레스테롤의 구조를, 콜레스테롤로부터 시작을 해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콜레스테롤과 구조가 매우 흡사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지질이라는 얘기죠. 지질이기 때문에 세포막을 그대로 뚫고 들어가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스테로이드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그다음에 에스트로겐, 그다음에 글루코코티코이드, 코티졸 뭐 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스테로이드 계통의 호르몬들인데, 이들은 세포막을 그냥 통과를 하기 때문에 수용체 자체가 세포 안에 세포질에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에서 이미 설명을 했고, 콜레스테롤부터 합성된 이 소수성 지질로 이루어진 호르몬이다. 그러니까 세포막을 자유로이 통과를 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무슨 일을 벌이느냐? 이들은 콜레스테롤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용체, 세포질에서 수용체와 결합을 하게 되면은, 결합한 후에 이 둘이 우리는 이제부터 동반자 하면서 주로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경우는 핵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동이 자유롭잖아요. 세포막에 붙어져 있던 그러한 수용체들과는 달리 이들은 이동이 매우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서 핵에 가서 뭐 할 건데, 핵에 가면 뭐 별 볼일 뭐 있어요? 유전자들밖에 더 있어? 그러니까 유전자 발현을 이들이 마치 내가 무슨 뭐 전사인자이냐, 아직 전사인자가 뭔지는 안 배웠겠지만, 그래서 특정 유전자 발현을 내가 알아서 조절을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림으로 보여진 것이, 이거 내가 한국말로 고쳐놓은 버전이 있는데 어디에서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서 영어로 그냥 쓰게 돼서 좀 약간 미안한데, 그러니까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이 이제 통과를 한단 말이에요. 호르몬 crosses plasma membrane, bind to cytoplasmic receptor. 이게 바로 세포질 안에 있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리셉터가 이렇게. 그런데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 리셉터는 보통 어떤 식으로 존재를 하냐면, 여기에 이제 저해제, 인히비터라고 하는 이 친구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갖고 활성이 전혀 발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호르몬이 여기에 딱 붙으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보통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게 되면 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단백질의 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너에게서 시달릴 필요 없이 저리 가. 그래서 이니비터가 쫓겨나고, 그러면 이제 완전히 활성화된 형태로 구조적으로 존재를 할 수 있게 된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 수용체와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자 이제 우리 들어갈까 하고 세포 핵 안에 들어가서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전사를 마구 이렇게 북돋아주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체적으로 이제 섭렵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포막 플러스 세포질 안에 있는 수용체들의 종류였고,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만 나중에 바로 이제 요 다음 시간에, 이미 벌써 또 이제 1시간이 가깝게 다 됐기 때문에 더 나가지는 못하고, 다음 주에 이제 나머지 세포 주기의 조절 체계와 이제 암 무슨 세포 사멸 같은 것을 이제 계속해서
7장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만, 세포 주기의 조절 체계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수용체들에 의한 리간드와 수용체들에 의한 신호 전달이 어떤 구조와 어떤 구성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지를 이렇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